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겨레 신문사에서 근무하는 지금 국제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 길윤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리영이 클럽에 일본 관련해서 특히 최근에 한일 갈등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제목은 제가 준비한 강연 제목은 한일 갈등의 심층과 동아시아의 미래라는 겁니다. 지금 한일 갈등이 굉장히 역대 최악이라 할 정도로 한일 두 나라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중인데 그 갈등이 왜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평화로운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랑 뭐 1시간 정도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그럼 강의를 제가 그 PPT를 준비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악화됐다고 하면은 여러분 다 잘 알겠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첫 번째는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 두 번째는 2018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따른 그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문제 때문에 한일 갈등이 지금 악화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생각이 맞고 한일 두 나라 사이에서는 뭐 굉장히 과거에 있었던 한국이 이제 그 일본한테 식민 지배를 당했던 그런 역사 때문에 그런 역사 갈등이 원인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그 기본적인 통설인데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 한일 관계에서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가 어떤 현상적인 원인이고 이게 어떤 그 둘이 싸울 때 근본적인 원인인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불꽃이 팍 튀면서 싸우게 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이게 현상적인 원인이고 그보다 좀 더 심층적인 원인은 동아시아에서 어떤 신냉전이라는 게 시작이 됐다. 거기에 따른 신냉전이 시작이 됐는데 한국이 생각하는 바람직하게 이제 우리가 신냉전을 극복해야 되는 방법 이거를 저는 전략적인 세계관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의 전략적인 세계관과 일본의 전략적인 세계관이 불일치해서 이런 갈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한일 관계가 뭐 식민 지배로 인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고 그거는 뭐 한류로 이제 한일 관계 굉장히 좋았던 2000년대에도 그런 갈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그때 뭐 윤사마라든지 굉장히 우리 한국 연예인들이 많이 나가서 이제 활동을 했고 또 일본에서도 뭐 연예인들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지금 관계가 악화가 됐는데 그 원인이 저는 이런 그 동아시아에 있는 신냉전 때문에 그런 관계가 악화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동아시아의 신냉전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죠. 물론 가장 큰 원인은 모두가 다 잘 알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전략 갈등입니다. 이게 패권 갈등이라고 하고 전략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 전략 갈등이 신냉전의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 제가 생각해보는 조금 그거보다는 좀 하위의 어떤 그 갈등이 이유가 북한이 핵 개발을 했다. 사실상 2017년 11월에 화성 15형이라는 그 ICBM,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성공을 하면서 북한이 핵을 갖게 됐다. 그럼 이 그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 개발이라는 이 동아시아의 신냉전의 원인이 된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입장과 일본이 갖고 있는 입장이 이제 다른 거예요. 이를테면은 이게 나라는 이제 옆에서 옛날에 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나를 이제 괴롭게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나저나 이렇게 잘 지냈어요. 근데 굉장히 큰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얘가 생각하는 해결책이랑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달라. 기본적으로 그 원인이 지금의 갈등의 이제 배경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이런 그 신냉전의 시기에서 먼저 북한의 핵 개발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북한이랑 한국은 남북은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을 좀 대화를 통해서 이제 평화롭게 이제 슬기롭게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장래적으로 이제 통일을 지향을 하면서 굉장히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하려고 이제 하는 게 이제 한국의 입장이고, 근데 일본은 안 된다. 북한은 어떻게 믿냐. 그래서 일본이 요구하는 세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핵이라는 건 CVID라고 해서 이거는 검증 가능해야 되고 이거는 완전히 불가역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그런 완전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엄격한 그 북핵 해결에 관한 원칙을 내세우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사일 문제. 그러니까 미사일도
모든 사거리의 미사일을 다 일본의 위협이 되니까 이거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세 번째는 납치 문제라고 이제 여러 번들 들어보셨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북한 정부 요원들에 의해서 납치를 돼가서 뭐 희생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 이런 3대 요구를 내세우면서 굉장히 사실상 해결하기 힘든 허들을 높게 두면서 이 문제를 사실상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좀 이렇게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게 방해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이제 또 중국의 부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제 미국도 소중한 나라지만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중 사이에서 미국의 동맹이긴 하지만 좀 약간 밸런싱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일본은 그에 비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해서 이게 중국을 어쨌든 간에 봉쇄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야, 니네 어차피 우리랑 같은 민주주의 국가고 우리는 생각이 같잖아. 그러니까 미국 형님, 일본 크로스하고 니네들 와서 빨리 붙어. 이제 이러는 거고, 우리는 뭐 좀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우리는 또 중국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일본이 봤을 때 한국은 저는 믿을 수 없는 놈들. 그리고 한국이 봤을 때 일본은 우리 입장을 이해를 못 해주고, 특히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2018년, 2019년 진행됐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한 놈들, 뭐 이런 감정의 어떤 이게 골이 쌓여 있는 거죠. 그게 아마 지금 한일 관계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다시 이제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한일 관계에는 저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1965년도에 한국과 일본이 수교를 합니다. 수교를 하는데, 그 전에 45년부터 65년까지는 미수교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20년 동안은 그냥 관계가 없다가 65년부터 관계를 맺어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저는 65년 이후의 한일 관계를 저는 세 시기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시기. 첫 번째 시기는 어떤 시기냐? 그냥 냉전의 시기죠. 냉전. 냉전 때는 굉장히 세계관이 간단한 거죠.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미국, 소련 사이에 어떤 동서 갈등이 있었던 시대고, 이념 갈등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이념 갈등이 있었던 시대니까 당연히 한국은, 미국, 그리고 일본, 한국 이렇게 셋이 편을 먹고, 저쪽은, 북한, 소련, 중국 이렇게 편을 먹는 거죠. 편을 먹고 가지고 막 대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한국이 군사 독재가 있었던 시기도 하고 경제 이제 발전을 해야 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 지배에 대해서 우리가 막 마음속으로 일본에 대해서 감정 별로 좋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동서 냉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 개발도 하고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체제 격전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 문제를 봉합을 하고, 그런 게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역사 문제를 봉합을 하고, 일본의 돈과 자금을 들여서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시기에 한일 관계를 굉장히 잘 보여줄 수 있는 예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전두환 정권이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전두환 정권이 갑자기 느닷없이 일본한테, 야, 우리가 어쨌든 간에 자유세계를 지키는 니들 앞에서 니들의 어떤 안보의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안보에 기여하고 있잖아. 100억 달러 차관을 내놔! 갑자기 그런 겁니다. 100억 달러는 상당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기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처음 들은 일본 사람들이, 저 전두환 한국에 미쳤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 논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40억 달러로 낙찰이 돼서 이 돈을 이제 한국한테 주는 거죠. 그랬던 시기인 거죠. 한미일 삼국이,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의식이나 갈등은 있지만, 냉전의 어떤 구심력이 한일 사이의 어떤 그런 역사 갈등이나 원심력을 압도하던 시기가 이제 냉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냉전 시기가 이제 그렇게 다 지났죠. 두 번째 지나니까, 이제 타이냉전 시기가 왔습니다. 이게 90년대 말에 타이냉전 시기가 왔습니다. 타이냉전 시기가 오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한국에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저도 이제 국민학교 5학년 때인데, 유혈혁명이 있었죠. 유혈혁명으로 인해서 한국이 이게 민주화가 됩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 들어서 우리 삼조왕이라고 막 하는 게 있어가지고 한국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죠. 한국이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발전을 한 한국이 됩니다. 그 일본도 어떻게 보면은 그때만 해도 이제 80년대까지만 해도 그 전쟁을 경험해야 했던 그런 세대가 이제 할아버지들이 살아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한국을 상대로 우리가 뭐 정말 잘못했고 뭐 식민지 배한 거에 대해서 뭐 사죄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서상으로도 뭐 우익인 사람들도 우리가 옛날에 좀 뭐 잘못된 일을 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접고 들어가는 정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위안부 문제가 부상하고 나니까 이건 위안부 문제는 자기네들이 봤어도 이건 너무 여성에 대한 너무 씻을 수 없는 어떤 그 인권 침해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일본 군이 관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는 1993년에 고노다마 그리고 1995년에 일본이 식민지배와 어떤 침략에 대해서 사죄와 반성을 하는 무라야마 다마 이런 거를 내놓습니다. 역사인식에 대해서 반성적인 역사인식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일본이 어쨌든 간에 그 평화헌법이라는 걸 만든 거죠. 평화헌법이라는 거는 일본은 교정권을 부인한 거죠. 이제 무력 행사의 어떤 국제 분쟁의 어떤 그 수단으로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일본이 그 평화헌법을 잘 지키고 이제 살아왔습니다. 거의 50년 가까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화롭고 역사에 대해서 반성하는 일본. 그러니까 한국은 경제 성장을 하고 민주화된 한국.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생각하고 평화로운 일본. 이면 이게 별로 이렇게 둘이 이게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굉장히 그 싸울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냉전도 해체가 되고요. 적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기로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이 뭐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이랑 오부치 총리랑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서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 라고 얘기하는 오부치 파트너십 선언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이제 뭐 굉장히 뭐 생각해보면 한 2000년대 중반까지는 너무 사이가 좋았죠. 월드컵도 하고 막 일본 뭐 요리들도 오고 니혼슈도 막 많이 마시고 굉장히 일본 여행 많이 가고 근데 그런 시기가 이제 기억도 안 나는 거죠. 이제 지금 기억도 안 나는 상황이 됐는데 왜 그랬냐? 제가 봤을 때는 그 한일 관계의 제 3의 시기가 이제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3의 시기가 뭐냐면은 말씀드렸던 신냉전입니다. 신냉전.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면요. 그 2010년에 신냉전의 가장 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북핵 개발이고 또 하나는 중국의 어떤 부상인데 2010년이 저는 그 약간 그 경계라고 보는데요. 2010년에 크게 이제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첫 번째는 중국의 그 GDP가 일본을 앞질러서 세계 2위로 올라섭니다. 1967년인가 69년인가 서독을 앞지르고 일본이 이제 세계 2위가 된 다음에 거의 몇십 년 만에 이제 2위의 자리를 이제 내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였냐면요. 그 한일 사이에서 어떤 독도 갈등 있잖아요. 영토 갈등으로. 근데 중일 사이에서는 센카쿠요 또. 갸오이디아오라고 하는 중국말로 거기에 그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중국 어선이고 이게 일본 해상보안청의 배입니다. 이거를 중국 어선이 냅둬가지고 막 들이받아요. 막 그런 다음에 막 영토 분쟁이 있으니까 중국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엄청난 뭐 민족주의 열풍이 불고 또 일본 정부가 그때는 민주당 정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선장을 체포를 한 다음에 그냥 석방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일본이 무슨 이런 약해 빠진 외교를 하냐 이러면서 일본 내에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뭐 이 일본의 이런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이 나오면서 등장한 사람이 정확히 말하면 재등장하죠. 재등장한 사람이 이 아베 신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고 나서 이제 2012년 12월에 돼서 일본의 이런 외교가 너무 약하다. 나는 아니다. 우리 다시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제 들어오고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역사 수정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랑 좀 안 맞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3회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유 같은 게 겹치면서 3회 시기가 됐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이제 한일 관계를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한일 사이의 역사 갈등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965년도에 이제 우리가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했는데 이 한일 국교 정상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문제를 봉합한 어떤
국교 정상화입니다. 어떻게 뭘 봉합했냐라는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2조를 제가 읽어볼게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이라고 하면 무슨 의사조약 이런 거겠죠. 에 대한민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문장 보면 그냥 덤덤한 문장 같잖아요. 이게 뭐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은 문장인데 이 한 문장에 한일 국교 정상화, 그러니까 한일 국교 정상화하는 것까지 거의 14년을 협상을 하거든요. 그 14년 동안에 한국과 일본이 했던 그 모든 갈등이 이 한 문장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긴장을 가지고 있는 문장인데요. 가장 흥미로운 표현이 이미라는 표현입니다.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해서 한국이 주장한 거 뭐냐면 이거는 체결할 때부터 애초부터 이거 불법이자 무효였다라고 이제 한국은 생각을 한 거고 주장을 한 거고 일본은 처음엔 합법이었지만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따라서 이게가 무효가 됐다. 그러니까 한국은 애초부터 불법 무효. 일본은 애초는 합법이었는데 인제에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무효가 됐다. 라고 각자 이거를 자기 입맛에 맞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 역사 문제를 봉합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2018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 뭐냐면 이 판결이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한 식민 지배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불법 행위에 따라서 기초가 돼서 나온 그 어떤 식민지 강제 동원 또 다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 하고 이제 비인도적이고 이런 불법적인 이런 행위는 이게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됐다는 게 아니라는 게 그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거든요. 그 판결을 놓고 왜 이렇게 한일이 갈등이 있다면은 논리적으로 연장해 가면은 식민 지배가 과연 불법이냐 아니냐로 올라가는 거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불법이죠.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건데 일본 입장에서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불법이냐. 애초는 합법이었는데 나중에 무효가 된 거지라고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도 이제 논쟁을 해도 이제 몇 년을 논쟁을 해도 안 끝나는 건데 그때 굉장히 신생국이고 약했던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돈과 자금이 너무 필요한데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게 14년을 해도 안 되니까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각자 알아서 해석하고 그냥 넘어간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역사를 봉합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면은 계속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대법원 판결에 관련돼서 하는 얘기가 이게 어쨌든 간에 강제동원 피해가 다 좋은데 이건 끝났다. 이 조항을 봐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거라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되지 않았느냐. 왜 자꾸 딴소리 하지 말아라라는 게 이제 일본의 이제 입장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또 아닌 거죠. 그 얘기를 다시 왜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이해한 거는 그 대법원 판결의 주장에 비해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있어요. 둘이 이제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가령 그냥 적당한 표현이 없으니 결혼을 했다고 이제 생각해요. 한국이랑 일본이 결혼을 했는데 무슨 이유로 이제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했으면은 이제 그 재산을 분할하잖아요. 이제 뭐 아파트는 네 거, 아파트는 공동명의니까 아파트는 반반, 뭐는 반반, 예금도 반반, 냉장고는 와이프, 뭐 세탁기는 남편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누는 게 이제 청구권은 재산의 분할에 관한 얘기는 끝났다. 끝났는데 야, 근데 니네 남편이 와이프를 때렸잖아. 그건 불법 비인도적인 행위잖아.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별도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별도로 계산을 해가지고 때린 거에 따라서 따로 위자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얘기입니다. 이제 한국 얘기는. 그러니까 불법 비인도 행위가 강제동원이 불법 비인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돈으로 청구권으로 돈만 해결된 거지 그 불법 비인도가 해결이 된 게 아니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근데 불법 비인도라는 거는 다시 쭉쭉 올라가면은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인도인 거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 전제를 이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겁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역사 갈등이 이때 이제 봉합을 한 겁니다. 봉합을 하고 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한국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어떤 추궁이 없었죠. 왜 그러냐면 뭐 다 한국 사람이면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식민 지배에 대해서 이제 유족들이 뭐 얘기를 하고 라고 하면은 박정희 정권이랑 전두환 정권이 발로 뭐 해가지고 짓밟아서 이제 그런 요구를 이제 봉인을 한 거죠. 이제 봉인을 했는데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시민사회가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역사적인 갈등을 더 이상 이제 봉인할 수 없는 시대로 이제 90년대로 올라가면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그게 가장 상징적인 게 여기 계신 김학순 할머니죠. 1991년 8월 14일에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내가 일본군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제 증언을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뭐 이 사진만 보면 저도 굉장히 울컥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 엄청난 충격을 이제 안겼습니다. 근데 위안부라는 게 있었다는 거는 뭐 다 알고 증언으로 있었지만 뭐 그리고 그 전에도 무슨 오키나와의 대봉지 할머니라든지 본인이 뭐 그랬다는 경험을 얘기했던 할머니들은 있습니다. 당시 뭐 여성 잡지나 이런 거 보면 꽤 여러 분 계신데 한국 사회가 민주화를 하고 이제 각성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당당히 나와서 할머니가 이제 이 얘기를 밝히게 되면서 65년 체제로 봉인을 했던 그 문제가 이제 분출을 하게 됩니다. 분출을 하게 됐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일본 할아버지들이 이제 착한 할아버지들이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미야자 기이치라는 할아버지고 이 할아버지가 고노 료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들이 지금 뭐 일본 총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왔는데 이 미야자 기이치의 아저씨랑 고노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랑 이 두 분은 굉장히 리버럴하신 분이고 그 일본에서 얘기하는 거를 전쟁을 경험한 세대라고 합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니까 이 문제를 너무 가슴이 자기네들이 봐도 아프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든 이제 해결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노다마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분이 이제 총리였고 이분이 관방장관이었거든요. 관방장관 이름의 다마를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말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종군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라는 방향성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나니까 이제 이거는 말이고 이제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발표하고 나서 바로 이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민당이 뭐 분열하면서 굉장히 또 이제 복잡한 얘기가 있다가는 2년 정도 지나서 이분은 이제 무라야마 총리죠. 이제 사회당의 무라야마 총리가 들어서서 이 방향성을 고노다마의 방향성을 제시를 한 거를 이제 자기네들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쨌든 간에 뭐랄까요, 그 상처를 치유한다는 게 말로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돈이라는 게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꼭 돈을 줘야 된다는 게 아니지만 또 과거에 어떤 상처를 치유하려면 다른 수단이 없잖아요. 뭐 그 시간에 다시 돌려가지고 막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그 할머니들을 그 시간으로 돌려 넣으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돈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요 사죄의 서한을 전하고 이제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때만 해도 이제 그 사회당이 무라야마 총리가 되긴 했지만 이게 소수거든요. 이게 자민당이 다수니까 돈을 지급을 해야 되면 당연히 이제 국가가 한국 사람이 봤을 땐 국가가 저지른 국가 범죄니까 국가가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국가는 못 준다. 왜 못 주냐면 65년으로 끝난 거 아니냐. 못 준다.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이거는 일본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이거를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아시아 여성기금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아시아 여성기금으로는 법적 책임이 아니고 도의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하고서 그 총리가 이제 사죄 편지를 보내면서 한 명당 스구나이킹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랄까요? 그냥 뭐 속죄금이라고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와다 하루키 선생님 얘기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 보상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무튼간 자기 죄를 사한다는 의미예요. 이 돈을 지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은 이건 의료 지원금은 또 이제 이거는 별도 이제 인도적인 거니까 이제 배상할 의미가 없으니까 이건 또 국가 예산으로 또 내요. 근데 결국 이게 문제가 되고 할머니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그지도 아니고 정부가 줘야지 왜 뭐 법적 책임을 줘야지 무슨 도의적인 책임만 준다고서 무슨 돈을 모아서 줘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제 할머니들이 분노를 하게 되면서 이 시도가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근데 왜 이렇게 했냐? 그래서 무라야마 총리한테 제가 이제 2015년 7월에 이제 이렇게 그 오이타까지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자민당에서 그거는 안 된다. 65년 체제 때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정말 걸어간 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이타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제 총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일본이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가지고 이제 해결을 한 거니까 이 문제가 다시 65년으로 인해서 1차 봉인이 되고 이 아시아연기금을 통해서 비스무리하게 이제 2차 봉인이 됩니다. 일본 정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연히 이제 뭐 우리 그때 정대협이나 이런 반대를 했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똑히 뭐 이게 뭐 진짜 유식한 말로 모멘텀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랄까요 굉장히 이제 이기의 탈냉전적인 분위기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오치 총리가 이제 굉장히 좋은 만남을 하고 좋은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뭐 일본은 반성적인 역사인식과 평화헌법, 그리고 한국은 민주화 경제발전, 이 두 가지를 서로가 이제 확인을 하면서 아, 참, 너 참 생각보다 괜찮은 놈이네? 너도 참 많이 컸어? 하면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악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기였죠. 뭐 이랬던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기가 좋았어요. 근데 그 전후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던 어떤 신냉전의 어떤 흐름, 중국의 부상이라든가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그 위에 어떤 굉장히 이제 새로운 이제 움직임이 나는데 이렇게 이제 1차 봉인이, 다시만요. 이렇게 이제 2차 봉인이 된 거잖아요. 2차 봉인이 됐는데 또 우리의 또 위대한 그 한국인이나 우리 한국 시민사회가 봉인이 됐구나. 어쩔 수 없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뭐 특히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게 뭐 말로 안 되잖아요. 말로 이제 일본 정부한테 안 되는 게 아시아여성 기금 이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3개를 해요. 하나가 이제 김학선 할머니가 참여했던 재판이고 또 하나가 우리가 관부 재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I Can Speak 그 영화의 배경이 됐던 간부 재판이라는 두 번째 재판이 있고 그 제해동포 송신도 할머니라는 할머니가 이제 했던 재판, 송신도 할머니 얘기는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라는 또 다큐 영화가 있습니다. 이 재판을 3개를 하는데 다 져요. 지니까 왜 져? 그랬더니 그 65년으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시민사회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65년 다 끝났구나. 이거 어쩔 수 없구나. 야, 다 흩어져. 다 집에 가. 이렇게 안 하죠. 그러면서, 그러면 65년 그게 뭔데? 그 문서 다 갖고 와봐. 문서 다 까봐. 도대체 뭔 얘기가 있었던 거야? 문서를 까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문서 공개 소송을 합니다. 문서 공개 소송을 하니까 당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노 대통령이 굉장히 화끈하시잖아요. 까봐. 그러니까, 까.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문서를 다 까서 보니까, 정부가 봐도 이게 3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첫 번째,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얘기가 안 됐어요. 얘기가 안 되고. 두 번째는, 그 사할린 귀환동포 얘기가 우리 사할린이 홋카이도 위에 있는 섬이잖아요. 일본말로는 화테, 카라우토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조선 사람들이 그때 43,000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거기가 소련에 점령되니까 못 들어왔어요. 네. 43,000명이 못 들어왔어요. 특히 경상도 분들이 많은데 이 엄청난 이것도 인권 문제잖아요. 수교도 없으니까 한국이랑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얘기하자 보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 얘기인데 못 돌아오고 또 원폭 피해자. 이 문제는 이제 얘기가 안 된 거예요. 이 얘기가 안 됐다고 정부가 이제 민간합동위원회에서 이제 선언을 합니다. 네. 여기 선언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해결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을. 근데 이 원폭 문제는 되게 뭐 옛날부터 있으면 손준두 재판은 굉장히 유명한 재판인데 70년대 말부터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되게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사할린 문제도 이제 소련이랑 이제 냉전이 끝나면서 한국과 소련이 이제 직접 교류가 가능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안산의 고향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안산의 고향마을이라는데 그 정착 아파트를 11개 동인가 져가지고 다시 모셔오고 못 오시는 분들은 1년에 몇 번 오갈 수 있도록 비행기표도 대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서 해결을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위안부 문제는 우리는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 아시아 여성기금이 있지만 우리는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안 됐는데 그 정부가 안 됐다고 얘기만 해놓고서 계속 이제 손가락 빨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 빨고 있으니까 또 우리 시민사회가 정부가 손가락을 빨고 있구나. 아예 안 되는구나. 이게 집에 가지 않죠?
왜 너는 손가락을 빨고 있냐? 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을. 그래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해결을 안 하는 거는 이견 헌법 위반이다라는 그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거를 위헌 소송을 내는 거예요. 2006년 7월에 거기에 대한 그 결정이 드디어 2012년 8월에 나옵니다. 아, 그건 위헌 맞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죄송되게 한 쳐서 위헌 맞다 이렇게 된 겁니다. 위헌이 된 거예요. 그럼 위헌이 되면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봉인, 아시아 여성 기금으로 2차 봉인을 했던 그 봉인이 여기서 이제 뚫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엄청난 한일 관계에 이제 파장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당시 이제 2010년에 그 대통령은 우리 이분이셨죠. 지금 감옥에 계시는 우리 MB였습니다. MB도 이제 뭐 이분에 대한 평가는 옳지만 저는 평가를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MB가 이제 아무리 그렇지만 대통령이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했으니까 위헌 상태를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다 총리랑 이제 2012년 12월에 만납니다. 이 MB가 굉장히 뭐 분위기 싸하죠. 싸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니까 이제 노다 총리를 만나가지고 노다 총리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오. 뭐 하니까 노다 총리가 네, 그렇습니까. 한국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어쨌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일본이. 그럼 노다 총리가 뭐 남의 나라 대사관 앞에다가 소녀상을 세우고 말이야. 소녀상을 없애시오.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둘이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파탄이 나고 이제 이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근데 문제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이 에이씨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2012년에 여기를 가는 거죠. 독도를. 독도를 이제 가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한일 관계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나락으로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락으로.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경랑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이제 독도도 가고 또 이때 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그때 뭐 과연 천황 관련한 그런 뭐 발언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안부 문제가 재부 부상을 하니까 일본 사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위안부 문제가 다시 재부상을 했구나. 우리가 한일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반응하지 않죠. 일본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혐한 열풍이 시작이 됩니다. 또 그러냐 하면서. 근데 일본이 그때만 이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한국이 그러면은 좀 애들이 우리가 옛날에 잘못했지. 그래 좀 뭐 잘 좀 해보자. 좀 참아야지 우리가 라는 거였는데 경제도 안 좋고 이제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되고 뭐 민주주의 잘 써야잖아. 왜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이 엄청나게 우경화 열풍이 시작을 되면서 시작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고노다마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노다마 신빙성, 이게 고노다마에 대한 공격입니다. 고노다마에 나온 할머니들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 뭐 그러니까 이제 고노다마를 검증을 해야 된다. 막 그러는 겁니다. 뭐 할머니들 뭐 16명 증언을 들었다는데 그건 뭐 뒤에 이제 확인해서 조사도 안 하고 그게 뭐야? 그래서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검증을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뭐 일본한테 문제를 해결하시오. 그러면은 일본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치면은 딱 오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혐한 열풍이 부읍니다. 그런데 굉장히 미묘하게 이제 거기서 이제 미국이 이제 다시 말씀을 개입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뚫지 못하는 어떤 그 벽, 일본이 뚫지 못하는 벽, 일본이 뚫지 못하는 바닥은 고노다마입니다. 고노다마를 건드리는 순간 미국이 개입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7년 8월에 미 하원에서 결의가 나오죠. 아베가 이거를 건드리려고 그랬다가 2007년에 이제 자기가 그때 하원 결의가 나온 다음에 몸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만에 이제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단기 정권으로 끝난 걸 아니까 고노다마를 계승을 한다라고 이제 2014년 3월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제 넘지 못하는 벽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65년 체제. 그래서 65년 체제라는 천장과 고노다마라는 바닥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그 박스권에서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고노다마를 계승한다 하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오바마 대통령이 있죠.
아, 니네 그만 싸워. 아, 야, 그래서 이제 헤이그에서 무슨 이때 핵 정상회의란 걸 하면서 둘이 이제 불러가, 야, 얘 고노다마 이제 계승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좀,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셋이 만나면서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2015년 12월에 있는 그 한일 위안부 합의, 우리가 12.18 합의라고 하는 그 합의의 외교 교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됐고. 근데 이거 그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아베는 기본적으로 뭐 굉장히 우리가 다 아시는 역사 수정주의자니까 무라야마 다마 같은 경우는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표명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아베 다마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그 옛날에 아저씨들 할아버지 다 죽었고 이제 뭐 그 80%가 이제 다 옛날 사람들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아들과 손자들에게 사죄의 숙명을 짊어주는 거냐. 그런 일은 다 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만합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노다마의 어떤 정신은 어떤 기억의 전승, 교육 이런 거고 이제 이런 건데 뭐 아베 다마는 여기까지 그만합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한국이 뭐 좋아할 수가 없죠. 뭐 이런 갈등 속에서 계속 이제 2014년 아까 말씀드렸던 4월 시작된 국장급 협의 등 이제 그 외교 협의가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2014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2015년에 들어서니까 슬슬 이제 미국에서 이거 고맙습니다.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웬디 셔먼이라는 분이 지금은 이제 국무부 이제 넘버 2인 부장관인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시죠. 어느 정치 지도자도 과거의 저국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게 그냥 한국한테 하는 얘기죠. 야, 뭐 그만해.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저기 뭐죠? 애슈틴 카터라고 그 당시 이제 국방장관이었는데 우리는 한미일은 미래의 눈을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의 무언의 압박을 이제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때는 이제 또 우리가 보수 정권이었죠. 박근혜 정권은 그냥 한미 동맹을 중시하잖아요.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근데 지금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그때 야치 시오타로라는 그 일본판 NSC 국장하고 이병기 그때 그 주요 대사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을 간 우리 이병기 대사 사이에 고공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12.28 합의라는 이제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신냉전이라는 게 도래가 되면서 왜 이렇게 미국이 압박을 가했냐? 이 신냉전이 시작이 되니까 이게 뭐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뭐 방공 10개월 구역도 막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확대하고 뭐 남중국해에서 막 그 섬 같은 데다 막 군사기지 깔고 뭐 시멘트 발라서 뭐 이렇게 비행기장 짓고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이 어이 봐라 막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또 이때 우리 시진핑 주석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억하시겠지만 신형 대국 관계라는 얘기를 합니다. 신형 대국 관계는 뭐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은 안 쓰는 말이지만 태평양은 두 개의 대국을 담을 만큼 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 아저씨 알겠는데 그 아저씨는 저쪽 그 태평양 크니까 하와이 이쪽으로 아저씨 그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서로가 서로의 핵심이 존중하면서 윈윈합시다 라는 얘기죠.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얘기인 거죠. 이제 미국한테는. 신형 대국 관계를 얘기를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가 하고 듣다가 이거는 새끼 봐라 하면서 이제 그 재균형 정책이 시작이 되고 이런 뭐 중국의 어떤 부상을 억누르기 위한 미일 동맹의 강화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일 동맹을 강화를 하려면은 이게 둘 사이에서는 이제 풀어야 될 문제가 좀 있잖아요. 지금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부러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나 미일 사이에서는 그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진주만 공습이고 하나는 그 히로시마 원폭 투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 가가지고 이제 묵념도 하고 아베 총리가 여기 진주만이죠. 여기 밑에 이제 애리조나 함이 있습니다. 이게 거기 밑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미일 동맹이 이제 굉장히 강화되고 역사적인 이런 상처를 서로가 이렇게 억눌리면서 이제 미일 동맹을 강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일 동맹을 강화하게 되니까 미일의 어떤 군사적인 일체화가 이제 일어나고 이 배가 이제 그 이즈모라는 배죠.
그 이즈모 형 그과 이제 그 2번 함이 1번 함이 이즈모고 2번 함이 가가라는 배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헬기가 있지만 이 헬기를 싣지 말고 이게 이제 F-35B라는 비행기입니다. 이게 이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뜨는 이렇게 뜨고 이제 그 착륙할 때 이렇게 착륙하면 돼요. 이게 되게 신기합니다. 그 이제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뜰 수 있는 비행기니까 여기 이제 실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F-35를 요 가가와 이즈모에다가 싣고 이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이제 미일 동맹 강화하니까 이제 중국을 이렇게 이제 커버하면서 다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그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요 가가함에 이제 탑승을 합니다. 예, 부부가. 그러니까 그게 미일 동맹이 굉장히 일체화됐다는 걸 이제 보여주면서 한국한테는 야, 형들 이렇게 하고 있잖아. 자꾸 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국한테 이제 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때 박근혜 정권이 견디지 못하고 이제 12.28 합의를 맺으면서 이제 갈등을 3차 봉합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3차 봉합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 12.28 합의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뭐 진전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되고, 근데 진전된 부분은 뭐냐면은 근데 처음으로 이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해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한다. 이게 뭐냐면은 법적 책임이냐, 인도적 책임이냐, 도의적 책임이냐라고 한 20년 싸우니까 됐고 법적 책임으로 퉁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정부 예산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10억에는 정부 예산을 투여를 한 겁니다. 왜 투여를 했냐? 이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을 하고 이제 한미일 3개국 군사 협력, 군사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 합의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합의를 하면서 이제 그 첫 번째 조처로 뭐였냐면은 한일 간의 지소미아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되죠. 이제 역사 문제 해결했으니까 안보협력으로 나가야 되는 공식이죠. 역사 해결, 안보협력. 그래서 이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2017년 4월에 이제 사드를 이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미의 삼각동맹이 이렇게 강화되는 흐름으로 갔으나 2016년에서 이제 말에 이제 우리는 포기하지 않죠. 또 그래서 이제 촛불 혁명이 이제 일어납니다. 촛불 혁명이 일어난 원인은 한국 사람 다 알죠. 기본적으로 세월호랑 최순실의 어떤 국정농단 때문에 벌어난 거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흐름, 한일의 역사적인 갈등을 3차 봉합을 하고, 그 힘을 빌어가지고 한미일 삼각협력, 군사협력으로 나가는 게 맞냐? 이게 맞냐라는 거에 대한 한국 민중들의 어떤 저항 심리가 저는 한 20% 내지 30%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역행하는 흐름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숙명이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2018년과 2019년에 어떤 강한 어떤 한일 간의 어떤 대립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숙명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특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후보 시절에 파기와 재협상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엄청나게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넘어가서 2017년에는 별로 안 싸웠어요. 2017년에 안 싸운 이유가 계속 여기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그냥 뻑뻑하면 화성 15형, 화성 14형 이런 거 쓰고 오키나와에다 쏜다고 그랬다가 이제 남북 핵실험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도발이 이어지니까 한일이 싸울 틈이 없어요. 근데 미사일 하나 쏘면은 전화해가지고 이제 트럼프랑 문재인 대통령 전화하고 또 아베랑 문재인 대통령 전화하고 또 이제 트럼프랑 아베랑 전화하고 서로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렇게 자주 만나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느라 이제 싸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18년이 되면서 새로운 사태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과 일본이 전략관이 다르다. 특히 북핵 문제와 대중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세계관이 다른데 대중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이제 북핵 문제가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아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쟤는 저렇게 생각하고 나는 저렇게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그런 정책이나 어떤 생각의 차이가 구체적인 이제 외교 정책으로 쭉 나가게 되는 겁니다. 2018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갈등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처음에 보면은 2018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이제 관계 개선에 나오고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평창에서 김영남이 그때 이제
위원장님 이 양반 그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시기로 있다가 이제 정의용 그때 실장이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가 가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는 한국식의 저런 안이한 타협은 안 된다 하면서 처음에는 그 정상회담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그냥 결정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 있는데 이 표정을 저는 제가 쓴 신냉전 한일전에서 똥 씹은 것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표정이라고 제가 이제 해석을 했는데 아베가 이제 절대로 이제 안이하게 이런 북한의 미소외교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서 만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평가한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일본이 물러났다고 해서 우리가 잘 되도록 이제 박수를 쳐주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야치 쇼타루라는 분과 우리 정말 미운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 흐름에 대해서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존 볼튼이 쓴 책에 그 글이 있었던 방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네오콘이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일본의 제일 동맹인 중요한 동맹의 우군인 야치가 와가지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 책을 보면은 정의용 장관은 뭐라고 했는데 거기는 전혀 내가 봤을 때 얘기 안 되고 야치의 생각이 나랑 100% 일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둘이 서로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붐업을 하면서 결국 그게 저는 2019년 하노이의 결렬로 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럼 방해를 해서 이게 망가진 거냐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지만 일본이 그런 어떤 북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좌절되는 상당한 역할을 했고 만약 2002년처럼 고이즈미 총리 때처럼 야치 국장이랑 우리 정의용 실장이랑 같이 이제 이 트럼프를 설득하면서 한일이 같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어땠을까? 모르는 거죠, 결론은. 아무튼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다 아시겠지만, 영변, 문제를 놓고 이제 그 교착을 뚫기 위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에 평양에 가서 영변 카드로 이제 마지막에 이 교착을 뚫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 영변 시설은 북한의 핵시설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을 이제 통째로 다 내놓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결국은 한일이 굉장히 복잡한 외교전을 펼치고, 그 자세한 외교전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신냉전 한일전을 사시면 생각의 힘 18,000원 거기 사시면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쭉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노력을 많이 하지만 프레지던트 문, 프레지던트 트럼프 하잖아요. 근데 이 둘은 헤이 신조, 헤이 도널드 이런 사이고 이제 둘이 골프도 치죠. 근데 골프를 잘 치니까 하루에 36홀도 돌고 이런 사이입니다. 근데 꼭 정상간의 관계가 좋아서 뭐가 됐다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도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우리도 필사적인 노력을 해서 결과론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렬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와 동시에 이제 진행됐던 거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굉장히 이 결렬이 된 3월 1일에 그때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페이스북에다가 아니 이렇게 됐는데 좋아하는 거는 이 아베의 거림자가 어른거린다 그러면서 환영한다는 거는 일본 하나밖에 없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때가 저는 앞으로 이제 제가 다른 책에 26일 동안의 광복이라는 책에다가 그거는 서해문집 18,000원 근데 그 책에다가 동북아의 태냉전 이후 30년 동안 가장 가슴 아픈 날이 저는 2월 28일이라고 봅니다. 2019년에 막 울컥하죠. 이게 막 웃고 있죠. 꼴보기 싫죠. 근데 이렇게 결론이 나고 나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그게 굉장히 너무나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동시 병렬적으로 진행됐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우리 논리는 말씀드렸죠. 이제 부부가 결혼했는데 재산은 해가지고 냉장고 세탁기 다리미
정수기 뭐 이거는 다 얘기가 다 됐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거기에 대한 폭력과 불법 비인도 행위에 대해서는 뭐 정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 돈인데 그건 65년 체제로 끝났어. 오케이. 끝났어. 근데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로 인해서 또 침략 전쟁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 동원을 했다. 이거는 반인도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65년 체제가 있지만 그거는 그래 돈으로 그냥 끝난 거고 그거는 세탁기 냉장고 한 거고 근데 이거는 다르다. 이거는 줘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입장인 거죠. 근데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뭐 전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일본은 이거는 그냥 국제법 위반이고 이거는 뭐 우리 그동안 65년 이후에 어떤 법적 기반이 그거 끝났다는 게 법적 기반인데 그걸 어떻게 흔들려고 그러면서 일본은 이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는데 제 생각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1918년 이제 그러니까 2018년 10월 30일에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그때 잘 생각해 보면은 그때 한국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그때 한국의 관심은 영변 대통령이 갔다 와서 이제 평양 갔다 왔죠. 그리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해 말까지 뭐 방문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방한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빨리 하고 정상회담 하고 김정은 위원장 방한하면은 그 행사하고 빨리 한반도 평화 스트로스를 돌려가지고 이 질곡과 같은 이 벽을 뚫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베가 이거 해가지고 이 관심이 없죠. 이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이거 다 뭐 드디어 우리가 이제 70년에 약간 질곡의 세월을 이제 해고 이제 뭔가 되냐 이제 무사 만루 아니에요. 이제 대충 비슷하게 외화 플레이만 나와도 기본적으로 한 점은 들어오는 건데 종전선언 뭐 이런 건 되는 건데 연락사무소를 세운다든지 뭐가 되는 건데 이게 뭐 일본이 이거 관심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 왜 우리가 하는데 우리 입장은 이렇게 중요한데 니네 왜 이러냐 그러고서 처음에는 한일 청구권협정 3조에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이거 외교 협의로 해결하자 얘기를 합니다. 외교 협의로. 야, 외교 협의의 요청 그래가지고 한국 정부가 반응이 없어요. 관심이 없죠. 이제 빨리 2차 북미 정상회담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침묵을 하는 거예요. 침묵을.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거 뭐 삼권 분립인데 어떻게 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한국이 특히 일본의 불만이나 좀 이렇게 한일 관계를 좀 더 관리를 했으면은 이게 뭐 외교 협의를 요청하면 그래 알았어 해가지고 외교 협의를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해 이거를? 근데 협의를 하면 되는데 한국 정부가 쌩까고 그러니까 이제 3조 2항에 따라서 그러면 중재위원회를 하자. 1번은 만류하자 이런 거, 2번은 법대로 하자입니다. 중재위원회를 5월 20일에 이제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쌩깝니다.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6월 19일에 반응을 내놓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5월 이거 20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을 내놓으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걸 내놓게 됩니다. 사실 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일본한테 한번 얘기를 했다가 일본이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했던 안을 딱 공개를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 니네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2019년 6월 19일이면은 28일에 오사카에서 G20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뭐 아베랑 만나는 일 많이 할 텐데 이렇게 까니까 일본 입장에서 그래 니네 뭐 G20에서 한일 정상회담 안 되는 거 그거 한국이 이렇게 노력했는데 일본 때문에 안 된다고 니네 우리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네 하면서 일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자기네들이 연초부터 준비해 왔던 이 조처를 이제 내놓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수출 규제 강화 조처를 내놓게 되면서 한일 관계가 진짜 그야말로 파국에 이제 쏟아내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일본 정부의 이런 조처는 왜 했냐? 아니 뭐 좀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65년 체제라는 게 중요한데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왜 얘기도 안 하고 계속 뭐 거의 8개월 동안 왜 쌩까냐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리 해도 한국이 안 듣는다. 그래서 한국을 강하게 뭔가 타격해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 정말 화났어 그리고 꽝 치는 그런 역할로 이제 했다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런 의도로 했다고 자기들은 설명을 하는데, 뭐 일본 내에서도 뭐 외무성은 반대하고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경제 산업성 중심으로, 경제 산업성이죠, 경산성 중심으로 이런 걸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아니죠. 아무리 다 좋은데 이거를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이 물질을 하면은 뭐 다 이제 90년대 이후로 한국의 어떤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게 뭐예요? 그냥 반도체잖아요. 이게 한국의 지금의 번영을 했던 게 반도체인데 이거를 반도체를 건드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정말로 쟤네가 진짜 한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건가? 우리의 어떤 뭐 성장의 그 어떤 핵심을 하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옆구리에 진짜 생각지도 않은 칼이 훅 들어온 것처럼 이제 한국은 이제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하게 이제 뭐 역사 왜곡, 경제 보복 이러면서 이제 아베이로 규탄한다는 뭐 자연스러운 시민들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니네가 우리를 뭐 이렇게 못 믿는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도 어떻게 믿냐? 그러면서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움직임으로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소미아를 이제 파기를 한다고, 이제 파기는 아니죠. 1년이 지났으니까 종료를 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저는 이 토론회에서 제가 여기 있죠. 여기 토론회에서 저는 약간 여기 그때 이제 반대를 했었는데, 왜 반대를 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 일본과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이제 일본과 이제 전면전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한국 외교가 굉장히 힘이 있고 이제 레버리지가 있으려면은 첫 번째 남북 관계가 좋아서 이제 한국이 이제 북한에 대한 일정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그럴 때가 이제 그 한국 외교의 레버리지가 있고 우리를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하노이 파국을 저는 굉장히 저는 좀 절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 좀 힘들다. 하노이가 이제 잘 안 될 거라고 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소미아라는 게 결국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서 결국 그게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구축하던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서 이제 오바마와 아베의 업적이 22-18 합의와 그에 따른 지소미아와 사드까지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손을 댄다 한국이 지금 뭐 어떤 이게 하노이 결렬로 인해 가지고 북한은 우리를 뭐 믿을 수 없다고 그리고 그 삶은 소대가리 양천대소할이라고 하고 있고, 또 그 볼튼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하노이 이후로 이 남이 북이랑 대화가 끊어졌다는 거를 이제 자기가 느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한국을 이제 약간 무시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아베도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간을 보는 거죠. 만약에 이제 하노이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게 있어서 막 연변이 들어가고 이제 그랬으면은 아베가 절대 이런 조치를 저는 못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빨리 아베도 이제 납치 문제도 있고 국내 정치도 있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못 만난 게 시진핑은 5번을 만났고 문 대통령은 3번을 만났고 트럼프도 만났고 자기만 못 만났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너는 뭐 하는 거냐? 빨리 정세의 어떤 이게 변화에 따라서 일본도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근데 결국 북이랑 이제 일본이랑 만나려면은 한국의 어떤 중재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좀 하노이 결렬로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이게 끈이 떨어진 상태에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저는 이게 뭐랄까요 그 조선 수군의 어떤 7,000량 해전 같은 그런 잘못 이렇게 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이 결정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결국 어디겠어요? 그럼 한국 외교라는 게 뭐 뻔하죠. 미국과 가지고 우리 편 들어줘인 거죠. 우리 편 들어줘 얘기를 하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편을 안 들어주죠. 그러면서 이게 석 달 후에 이 조처를 스스로 이제 내려놓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면서 이 좀 한일 간의 이런 갈등이 이제 그러니까 일단락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0년이 되면 이제 코로나 시국이 오면서 이제 만남이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단 오늘 얘기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에서는 정권이 바뀌었죠. 이제 스가 내각이 이제 2020년 9월 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스가 내각에 좀 들어오면은 아베는 워낙에 이념형 인간이라 얘기 안 되는데 스가 총리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스가가 더 심했죠. 그래가지고 아베는 나름 그래도 외교를 알고 또 아베의 지역구가 시모노세키입니다. 시모노세키가 바로 부산이잖아요. 늘 이제 한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산 사람이 이제
아베고 근데 스가는 뭐 고향은 아키타고 저 뭐 요코하마인데 뭐 거기 이제 자이니치들이 많긴 하지만 전혀 뭐 한국에서 관심이 없고 일본도 뭐 코로나 문제에 대응에 치중하면서 특히 이제 올해 7월 달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일본에 방문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좀 그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한일 관계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 저는 핵심이 이런 한일의 어떤 전략적 세계관이 좀 다르다. 약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거는 괜히 제가 봤을 때는 뭐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북관, 한국의 그 대중관과 일본이 그 생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안부 문제나 그 어떤 뭐 과거사 문제가 좀 약간 해결이 돼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관계 개선은 좀 어렵다. 근데 굉장히 좀 지금 이렇게 위험하고 또 굉장히 2019년 같은 갈등이 일어나면 서로 피곤하지 않습니까? 또 저는 일본이 어떤 의미에서는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떤 뭐 비토 파워로 어느 정도 입증을 했다고 보고 또 어제 어떤 일본 관련 세미나에서 갔더니 일본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다. 한일 남북 관계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우리도 인정. 오케이. 근데 우리도 당사자라는 걸 인정해달라. 우리도 이해 당사자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몫을 들어주고 이제 자기네들의 의견을 좀 해달라는 거죠. 근데 전에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뭐 일본을 약간 뭐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패싱하는 느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즐거워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아베 뭐 패싱 당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일본의 지분이 있고 비토 파워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를 입증을 했으니까 2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면은 뭐 그런 점을 생각하지 않으면 신냉전 한일전 2라운드가 또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결국 그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인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랑 쉽지 않은 얘기고 또 뭐 중국을 어떻게 봐야 될까. 결국 뭐 한국도 어려운 입장이고 근데 생각해보면 일본도 똑같아요. 예, 일본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일본어로 그러니까 양쪽 사이에서 오도가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이걸 이타가 이제 널판지잖아요. 이타랑 이타 사이에 껴도 이타바사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한국도 이타바삼이고 일본도 이타바삼이에요. 이타바삼인데 굉장히 또 그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계속 밸런싱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어쨌든 일본은 그런 고민이 있으면서도 미일 동맹을 강화해서 어쨌든 간에 그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쿼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중국의 봉쇄를 억제하려고 있고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좀 와 이러다가 이제 일본이 삐져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도 안 해요. 날라 말고 이래가지고 이게 냉정해진 관계인데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한일 관계는 이 기본적인 갈등인 신냉전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게 해소가 돼서 다시 양쪽의 입장이 뭐 좁혀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가까운 나라니까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 계속 패싱한다고 막 우리끼리 좋아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피곤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제 얘기를 대충 마치려고 합니다.